안녕하세요. 정말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꼭 이거는 사형감이라고, 뉴스에 나와도 될 정도의 사건 같다고, 우리만 알기 너무 아까우니까 꼭 좀 제보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년가장이었어요. 여동생 한 명과 다리에 장애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할머니도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다 쓰러져 가기 직전인 집에서 맨날 동생은 오빠 나 배고파. 너무너무 배고파. 우리 집에 쌀도 다 떨어지고 된장도 없고 반찬도 하나도 없어.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해. 그 어린 동생은 벌써 집 걱정을 했어요. 저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자라도 모자란 동생이 저 대신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아, 그런 거는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동생의 말을 들은 저는 바로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 집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어서 할머니랑 아빠, 그리고 제 여동생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사는 집이 기초생활수급자 경계에 걸쳐 있어서 저희 집은 미친 듯이 가난했는데도 혜택을 단 하나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굶어 죽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간 거였죠. 그때 동사무소에 구청장?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 투표 독려하려고 왔었나 봐요. 저는 어릴 때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렇게 어린애가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쌀 좀 달라고 하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지 말고 이런 소외계층을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저희 집이 그날 이후로 쌀과 반찬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동네로 봉사 오는 분들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 목욕 봉사도 해주시고 우리 아빠와 함께 병원도 같이 가주셨어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정말 오직 어릴 때부터 집안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희생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참 많이 힘들고 울고 싶었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다행히 그 모든 것들을 잘 넘겼어요.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몰랐지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알바와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주변에서는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은 가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습니다. 대학 나와서 뭐해? 그리고 당장 대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 돈을 무슨 수로 벌어? 할머니랑 아빠 약값 되는 걸로도 빠듯하고, 여동생이 공부 잘하니까 여동생이 대학 간 걸로 난 됐어. 제 여동생은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이과였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였지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버는 돈은 동생의 학비로 썼습니다. 동생은 결국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외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약대까지 합격하게 된 거였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대 편입시험에 턱하니 붙은 거였죠. 저는
동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오빠, 이제 내가 오빠 뒷바라지 할 거야. 나 능력도 좋아. 오빠는 오빠의 가치를 높여야지 같은 시간 내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오빠. 여동생의 말을 들은 저는 그때야 비로소 대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정말 독서실에서 10시간 넘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는 대학 왜 가냐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대학을 가고 싶었고 대학 다니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가고 포기한 거니까 마음속에 결핍 같은 게 생겼고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한 저는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교에 턱하니 붙게 되었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대학 생활 틈틈이 알바도 했고요. 사실 아빠와 할머니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알바는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닌 시절만 해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어서 무조건 한 학기 휴학하고 그때 번 돈으로 그 다음 학기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학비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늦게 들어갔는데 졸업까지 더 늦어진 상황이었지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졸업하고 취준을 하려고 보니까 내일 모레 제 나이가 30이더라고요. 거의 중고 신입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대외 활동이랑 봉사 활동도 미친 듯이 등록해서 참가하고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일해보기도 하고 인턴에 합격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류 심사에서 보이는 글씨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서류 심사에서는 불합격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런 글씨들이 써 있었죠. 취준을 한 이후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합격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요. 주변에서는 요즘 취업하는 거 다 힘들대. 서울대 학생들도 취업하는 거 힘들어서 벌벌 내는 형편이잖아. 게다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인턴 같은 것도 못해서 안달이래. 취업도 아니고 고작 인턴인데 수백 명이 한 자리에 지원하니까 너 기죽지 마. 취업은 기죽으면 끝나는 싸움이야.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도 힘들다며 저에게 말해주었지만 저는 집안에서 지원을 받는 애들보다 더 심각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취업을 해야 했고 진짜 안 하면 우리 할머니와 아빠를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똥줄이 탔지요.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류 심사에서 100번 떨어지면 200번 지원하면 되지. 뭐 500번 떨어지면 1000번 지원하고 말 거다.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거고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단단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않고 주말에는 봉사활동하고 평일에는 어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해서 첫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놀랍고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니까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저 서류 심사에서 붙었어요.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드디어 면접을 보러 가는구나. 할미가 TV를 보니까 요즘은 면접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하더구나. 우리 똥강아지 할미가 응원한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손자답게 잘하고 와. 알겠지, 우리 손자? 할머니는 두꺼운 손을 저에게 턱 내밀면서 꽉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저는 힘을 받았습니다. 아빠도 저에게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은 아빠 대신해서 돈도 벌어오고 아빠가 못나서 가장 역할을 못해서 우리 아들 고생만 시켰는데 알아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준비해주니 아빠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참 고맙다. 우리 아들, 아빠 아들이니까 뭔들 척척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아빠는 저를 보고 씩 웃었고 그때 저와 아빠는 주먹 인사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와 저는 주먹을 십자가로 통통 치면서 인사하는 걸 했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기운을 받은 저는 아빠가 20년 전 입었던 쾌쾌한 양복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면접에 가려면 양복이 필요한데 형편이 안 좋아서 양복은 살 수가 없고 집에 있는 걸 입어야 했는데 아빠 양복밖에 없었지요. 아빠도 다리 다치기 전에 일을 하셨으니 양복들이 거의 다 수십 년 전 양복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덜 오래되어 보이는 양복을 들고 세탁소에 갔습니다. 저 면접 보러 갈 건데 이 양복 빨아주세요. 아이고 청년, 이거를 입고 면접을 간다고? 이 양복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청년? 웬만하면 그냥 하나 사 입지. 하나 사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입을 텐데 이거 안 감은 벌레들이 좀 먹어가지고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아니에요. 저는 당장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일단은 이거 입고 월급 받으면 그때 양복 제대로 살려고요. 조언 감사해요. 아저씨는 알겠다며 그러면 자기가 최대한 새 것처럼 색도 좀 입혀주고 빨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일 뒤 세탁소를 가서 정말 새 것 같아 보이는, 적어도 너무 오래되어 보이지 않도록 아저씨는 무료로 수선을 좀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아저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 같아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경 특별히 쓴 거야. 우리 아들은 30이 넘었을 때까지 취업 못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어. 아들이 취업하면 세상이 다 내 거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정말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자네도 면접 붙었다고 너무 들뜨고 좋아하지도 말고 면접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아파하지도 말게나.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 법이니. 그렇게 그분 덕분에 저는 깨끗해진 양복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넥타이 매는 영상을 찾아보고 숙지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고 떨리는 면접기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달동네라서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는 늦을까봐 1시간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오늘 왠지 느낌이 좋은데? 제발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발걸음이 가벼운 저는 양손을 흔들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으니 빨간 버스를 타는 곳이 나오더군요. 버스를 타고 서울역 전전역에 내렸어요. 거기서 버스를 또 갈아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한 노숙자가 벤치 옆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노숙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저기요, 여기서 쓰러져서 계시면 큰일 나요. 이러다가 입 돌아가면 정말 나중에 큰 병 온다고요. 집이 어디세요?
어디신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세요? 청년, 그냥 지나가. 여기가 서울역 근처라서 근본 없는 노숙자들이 많아. 대부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사업 망해서 노숙자 신세 지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말 섞지 말고 그냥 지나쳐.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살인미수죄 아닌가? 왜 이러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노숙자를 흔들었습니다. 의식이 약간은 남아있었던 그 노숙자는 저에게 밥, 물, 빵, 먹을 것 좀 이러시더라고요. 놀란 저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고 막 뛰어갔어요. 편의점에 갔죠. 그리고 물이랑 빵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크카드에 5,000원 있고 이 돈을 쓰면 나 대중교통 못 타서 늦을 텐데? 걸어가야 하는데? 몇백 번의 지원 끝에 겨우 얻어낸 면접 기회인데 나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다. 에이, 몰라.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중요하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겠어? 당연히 없지. 그렇게 저는 잔액이 얼마 안 남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손에 물과 빵을 들고 나와서 그 노숙자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노숙자는 허겁지겁 빵을 먹느라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노숙자 한 분이 쓰러져 있는데요. 빨리 와서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차까지 대동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경찰은 의뢰 있는 일인 양 놀라지도 않고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분이 좀 넘었을 때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그 노숙자를 모셔갔어요. 그 노숙자는 자네 이름이 뭐야? 저는 김현빈입니다. 고맙네 자네. 내게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준 청년은 내 인생 통틀어서 자네가 처음일세. 저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 노숙자가 구급차에 안전하게 탄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갈 길을 떠났지요.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걸어가면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30분 정도 늦겠더라고요. 아이고,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가는데 노숙자한테 빵을 사주느라 돈을 다 써버렸으니 에휴, 그렇게 저는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막판에 엄청 뛴 덕에 20분 정도 늦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면접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길래 당연히 면접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면접 안내관이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김현빈 씨 맞으시죠? 면접 지금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일찍이요? 제가 마지막 순번 아닌가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은 면접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오늘 꼭 면접 봐야 하는데 진짜 어렵게 얻은 기회라서요. 제발요. 네. 원래 김현빈 씨가 가장 마지막 순서이셨는데 저희가 순번을 뒤로 다시 바꿔서 김현빈 씨가 첫 번째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지 않으셔서 두 번째 면접자분에게 기회 넘어갔고 지금 9번까지 면접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 심사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김현빈, 너 미쳤구나. 네 앞가림 먼저 했어야지. 네가 무슨 신도 아니고 노숙자를 살린다고 나대가지고 교통비도 다 쓰고 창피해서 집에 있는 아빠랑 할머니 얼굴은 어떻게 볼래? 어? 저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바보 같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만큼 힘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면접실에서 인터뷰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축 늘어진 어깨를 끌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 길을 걸어가니까 6시간이 걸리더군요. 다리가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간 저를 본 할머니와 아빠는 면접 잘 봤느냐? 애비야,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어라. 표정 보니 잘된 모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고개를 받고 베개가 축축해질 때까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나니까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작은 상다리를 들고요. 귀에서 잘 꺼내 먹지 않는 스팸을 노릇하게 구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팸이랑 찬물에 김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손주, 우리 똥강아지,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지. 숟가락에 물에 만 찬밥을 올려서 저의 입에 스팸과 김치를 얹혀서 쑥 넣어 주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그렇게 먹으면 입맛이 싹 돌아온다는 것을 안 할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밥을 먹여주신 거였죠. 죄송스러워서 밥은 안 넘어가는데 맛은 또 어찌나 있던지 이런 제가 더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밥숟가락 덕분에 밥을 우걱우걱 먹고 다시 힘을 냈어요. 앞으로는 나의 이익을 좀 챙기면서 살자. 그래, 다시는 이런 실수 저지르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이력서를 냈어요. 힘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저를 안 뽑아주니까 저도 우울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한없이 마음은 약해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하는데 저만 못하고 나이도 많고 갓 졸업한 애들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으니까 기가 죽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이 오빠가 그때 면접 못 본 건 오빠가 게을러서 집에서 늦게 나온 것 때문도 아니고 쓰러진 사람 살리다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제 시작인 거지. 다른 곳에서 오빠 면접 붙을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동생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친구도 없고 인생을 외롭게 살았는데 동생이 내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희생하면서 살길 정말로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면접을 붙은 이후로 저는 다시 서류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죠.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그때는 일용직이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서류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별로 자기소개 내용을 맞추어서 작성을 했다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반복했었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삶을 살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도 정성스럽게 작성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턴 합격되었다고 문자가 온 겁니다.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인턴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인턴에 합격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비록 비정규직 인턴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 같았어요. 거기에 첫 출근을 해서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중고 신입이다 보니까 제 선배들이 전부 다 저보다 나이도 적고 그랬거든요. 늦게 인턴을 들어온 만큼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힘들어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같이 인턴한 동기들도 다들 착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인턴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오게 되었어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헛헛하더라고요. 인턴 생활 마지막 날에 갑자기 과장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김현빈 씨, 어떻게 그렇게 사장님한테 잘 보인 거야? 사장님이 자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나한테 공문 보내줬는데? 원래 우리 회사가 신입 인턴들 정규직 전환 잘 안 해주는 걸로 진짜 유명하고, 그래서 인턴들이 어떻게든 정규직 전환되고 싶어서 난리치는데 대단한데? 저는 놀랐어요. 거기 회사 사장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갑자기 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른다는 말에 저는 불이 나게 사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때 사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길거리에서 구해준 노숙자가 사장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김현빈 자네가 몇 달 전에 나를 구해줬지? 우리 아들이 여기 회사 사장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큰 중견기업의 사장을 아들로 둔 아버님이 뭐가 부족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그랬던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자네 표정을 보니 자네가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지 알 것 같네. 내가 사실 부모님한테 1,000억 정도 물려받았어. 형제가 3명이었는데 2명이 도박으로 지금은 삶을 마감했거든. 우리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하고 사이 좋은 가족이었는데 막대한 재산을 갑자기 손에 넣으니까 동생들이 미치더군. 사람들을 깔보고 더 많은 돈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굽실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투자하고 뭐 땅 개발하고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나중에는 그걸 다 까먹으니까 까먹은 돈 다시 찾겠다고 강원랜드 가서 수십억 베팅하고 그러다가 그 재산 다 잃고 까먹어서 거기 호텔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다네. 나는 절대로 내가 받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도 속세와는 먼 삶을 살겠다고 생각해서 10년 전부터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했지. 아들이랑 아내한테는 넉넉하게 생활비 주면서. 하여튼 그렇게 내가 노숙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 누구도 내가 배고파서 누워있을 때 빵이나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었어. 자네가 처음이었지. 저는 너무 놀란 거였어요. 그때 그 노숙자 아저씨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경찰에 인계되어서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들려준 거고 제 이름과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한테 말하면서 나중에 이 청년을 꼭 좀 찾아줘봐.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청년한테 보답을 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아드님이 저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인턴에 지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유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 동산 코스메틱 대표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은 별나서 예전에 뉴스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다 기만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알고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삶을 선택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에게 밥 사주시고 그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는 정규직으로서 당당하게 출근하고 마음껏 능력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노숙자 아저씨 때문에 면접 볼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고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슬펐는데 그분 때문에 되려 정규직 전환까지 되고 제가 1순위로 가고 싶었던 기업에 정말 그 힘들다는 정규직 전환까지 성공한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진짜 목 놓아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죠. 꺽꺽 대면서요. 그 모습을 본 노숙자 아저씨는 자네 내가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군. 이제는 회사 근처로 이사와서 아빠랑 할머니랑 편하게 살게나. 내가 지원해주겠다네. 내가 이렇게 큰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 쓸 일이 없어서 공허하고 헛헛했는데 이제는 자네를 위해서 돈 쓰고 주변의 소외된 사회계층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사회에 속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지니 참 행운일세. 자네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또 고맙네. 이제 행복만 합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언가를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닌데 저의 행동이 이렇게나 큰 행운을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사실 그날 밥이랑 빵 사드리느라 교통비까지 다 써서 면접장을 걸어가느라 늦어서 면접을 못 봤는데 그래서 저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는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큰 행운과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사장님과 그분과 악수를 하고 인사팀과 함께 연봉 계약서를 썼네요. 신입치고는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연봉인 5천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집에 간 저는 진짜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할머니, 저요,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오늘이 원래 인턴 끝나는 날인데 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노숙자 아저씨 살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 아들이 제가 인턴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거예요. 어찌저찌 인연이 닿아서 저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한 건 해냈구나. 나는 손주를 믿었어. 항상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고 남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 마음씨는 언젠간 보상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 손주가 제대로 보상받았네. 우리 손주 취업해서 이 할미는 하나도 걱정이 없다. 역시 우리 아들 대단해. 아들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정규직으로 취업한 저는 집안의 자랑이 되었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소식을 듣고는 오빠,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야? 오빠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자랑스러워. 와,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그 업계에서 최고 연봉 주는 것에 턱하니 정규직으로 붙고 오빠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여동생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숙자분, 아니 회장님분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용달차를 불러서 저희 집 짐을 옮겼어요. 회사 근처에 40평짜리 아파트로요. 그분 명의로 된 집이었고, 제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일하고 부모님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이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들쥐 나오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동파되고, 그렇게 열악한 달동네를 벗어나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뜨끈한 온돌바닥이 되는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네요. 노숙자를 살린 그 경험이 이렇게 저에게 눈덩이처럼 큰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퇴근하고 누워서 사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믿기지가 않네요. 다행히 취업한 곳에서 일은 저와 너무나도 잘 맞고 얼마 전에 중국이랑 큰 계약건도 진행해서 내년에는 승진도 되고 연봉 인상도 한 차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즐겁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동생이랑 부모님 모신다고 소년가장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욕도 많이 먹고 무시도 당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기업의 사원으로서 사회적 역할도 다하고 할머니와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 정말 너야말로 인생 승리자인 것 같다고 결국에는 성공을 쟁취하는 네가 너무나도 멋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줬네요. 아직도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의 이야기는 자랑거리랍니다. 노숙자를 도와줘서 면접에 듣고 거의 1년 동안 다시 백수로 살 뻔한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넣은 인턴 회사에서 그 노숙자를 회장님의 아빠로 만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보금자리까지 얻는 상황이 결코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전국에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힘내시고 저 같은 중고신입, 30살의 신입이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리는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취준생활이 얼마나 캄캄하고 아득한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거든요. 에휴, 하여튼 긴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든 취준생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